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주 발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80일 앞두고 여론은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G 띄워주시죠. 네, 먼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두 후보 모두 소폭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입니다. 이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결과도 함께 띄워주시죠. 네. 예, 일단은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대선 전국을 강타한 이슈는 아무래도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고 계신지요?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뒤에 나올 그 KSOI 조사도 보면은 양 후보 모두 전주 대비해서 약보합,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그 리포트 나갔지만은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대통령 국정평가, 민주당, 일야당이 국민의힘 모두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다운 현상을 보였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그 트리플 다운에다가 양 후보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른바 올다운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 혐오, 불신, 냉소가 배어 있다는 거하고 특히 약한 꼬리인 중도층에서 양 후보 모두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번 한 번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앞으로 이번 대선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지표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보여주는 양 후보의 어떤 가족 리스크, 네거티브 난타전 이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결과입니다. 살짝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역시 양쪽 후보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조금 더 크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조금 앞선 그래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중도층에서 조금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두 후보 말고 제3지대 후보들도 좀 살펴보면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2%대였는데 지난주에는 지금 4%대로 소폭 올랐습니다. 두 후보, 그러니까 양당 두 후보에게서 이탈한 민심이 조금 흡수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상 가족 리스크가 이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 크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양당 후보들의 그 네거티브 난타전에 불구하고 이른바 제3지대, 제3후보들이 그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 토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장폭이 높지는 않았어요. 오르고 있다는 점과 또 한편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양 정당, 양 진영 후보들의 지지층이 매우 견조하다. 이제 가더라도 이제 그만큼 제3후보로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게 좀 길어진다라면 제3후보들의 비중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좀 시간이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제3지대 후보들도 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역별 지지도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강 후보를 저희가 중심으로 이제 볼 건데요. 네, CG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결과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새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약간 하락세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서울을 잃는 포인트는 그 부동산 이슈입니다. 또 서울은 전체 흐름과 좀 유사하게 좀 흘러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1에서 36, 5% 우상향으로 이제 따박따박 쌓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요인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시인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일련의 정책 행보가 이제 좀 부동산 악재를 좀 걷어내는 하방 압력을 좀 해소하면서 상승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지난 4.7 재보선 이후
그때 LH 사태로 터졌던 발생되었던 그때의 구도 민심이 국민의힘에게는 지금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 4.7 재보선 이후로 한 번도 민주당이 앞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어떤 민심의 그 투영 효과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그대로 좀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민심 부동산 어떤 분노에 기댄다라면 저 지지율도 그다지 견조하게 나갈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을 좀 제시하고 싶고요. 네. 이제 대전, 세종, 충청권을 보면은 역대 모든 선거의 캐스팅 보트였죠. 그렇죠. 이제 영남에서의 어떤 보수 정당 계열의 강세, 호남에서의 민주당 강세가 이제 북상하면서 충청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구도가 완성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전국의 종합판, 좀 축소판 성격이라면 네. 결국 이제 충청 민심이 영남과 호남에서 올라온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충청 같은 경우는 이제 때로는 87년 이후로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연대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좀 극대화하려고 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전략 투표. 예.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에서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충청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연고가 있다. 네. 이제 고향이라고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제 충북의 사위 그런 식으로 나름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청이 이제 과거에 이제 국토의 중심에서 이제는 행정의 중심으로 이제 행정의 중심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좀 극명하게 좀 표출하려 그러고 또 그런 표출되려는 민심에 각 후보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소구하는지, 또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역시 이번 선거도 충청의 표심이 전체의 결과를 가늠하는 그런 지적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충청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KSOI 결과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랑 비슷한데 말씀해주신 중요한 충청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1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 결과와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요? 일단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 보면은 하위 표본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즉 이제 하위 표본이라면 연령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충청 같은 경우는 표본 사이즈가 그 1,000명 조사를 하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에는 3,0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네. 충청 인구가 비중이 한 10%인데 100명을 조사하면 오차 범위가 9.5%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을 조사하면 5.5%포인트인데 결국 이제 그런 그 오차 범위가 큼에 따라서 결국 오차 범위를 이제 줄이려면은 실내 구간을 좁히거나 아니면 표본 사이즈를 넓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5%포인트 차이가 난 것을 저희서 어떤 급락의 요인, 이슈의 요인으로 찾는 네. 것이 아니라 표본 구성에서 어떤 변동의 폭이 좀 크게 보였다. 좀 그렇게 좀 읽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선대위나 윤석열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 대망론을 띄우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또 충청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좀 네. 뼈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이제 첫 번째는 조사 방법, 표본 구성에서 좀 찾아야 되지. 저렇게 숫자의 크기의 변동 그러다 보면 이슈를 찾게 되고 오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해당 지역의 민심을 보려면은 예. 해당 지역만을 놓고 1,000명 정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선관에서도 적당한 표본 사이즈를 1,000명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읽는 법이다. 결국 전국 1,000명에서 그 지역만 떼놓고 그 지역 내에서 이동을 보면은 진폭이 아무래도 좀 크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쫓아가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 말씀 좀 부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윤석열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가 42.8%, 거의 한 약 5%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후보의 지지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라면 결국은 나의 지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정치 심리학적으로 이제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도 네.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아직까지 지지를 결정하지 않은 층들
좀 지켜보는 층들에게는 결국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냐,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결국 어느 후보가 대세냐, 대세 후보의 표를 찍겠다. 그런 이제 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기에 그 후보가 현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누가 될 것이냐 그 예측을 이제 그 미결정적 후보들에게는 저 지표가 좀 매우 투표하는 데서 중요한 기준 혹은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 패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 하락의 원인은 아무래도 가족 리스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중도층에서 이탈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 이제 양 후보 모두 이제 가족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좀 심각해지면서 후보들마다 당선 후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코로나19를 꼽고 있고, 이 코로나19 대응이 앞으로 이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 대응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0.9%로 윤석열 후보를 훨씬 앞서고 있고, 민생 대처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요. 이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 결과인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역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 선거는 그 코로나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코로나 대응 위원장을 후보가 직접 맡았는데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선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 맡으셨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마케팅 분석에 보면 브랜드 자산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거기서 보면 이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그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돌파형 리더십, 문제 제기형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런 평가가 후보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강세를 끌고 온 요인이었는데 예. 이를테면은 이제 신천지 사태 때 행정 집행을 했던 거,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지사 시절에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지금까지 후보를 만들었고 강력한 지지층을 만든 핵심 요인이었는데 그런 평가가 구체적인 평가가 이 수치에 그대로 좀 녹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대응에 잘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은 자산이다. 매우 좋은 모멘텀으로 작동할 그런 개연성이 높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도 이제 직접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챙겨주셨을 텐데 예. 또 어떤 내용이 옳지 또 어떤 내용 결과물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 평가 또 후보 지지율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것을 또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의 결과가 코로나19 정책에 있어서 좀 압도적으로 정책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고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부총리께서도 이제 경제 상황 하면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코로나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아졌지만 소상공인이나 이제 대면업종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을 정부에서도 좀 자인 내지는 인정하는데 예. 이제 결국 이제 세밀한 데에서 양 후보가 어떻게 특히 이제 대면업종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자영업자들 대면업종들의 어떤 그런 시위도 예고되어 있는데 또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지 예. 좀 하나씩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여론의 흐름 이슈 풀풀해서 살펴봤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